네, 요즘 들어서 미 연준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우려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공석 중인 미 연준 이사의 임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미 연준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미 연준이 생명처럼 여기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직접적으로 훼손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관심이 되는 사안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주제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또 주목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미 연준의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번 회의가 끝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석 중인 미 연준 이사를 임명할 것으로 보이죠. 지금 이제 트럼프와 또 제닛 옐런의 관계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텐데 전해주시죠. 네, 재밌는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럼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애인과 함께 오늘 첫 질문서부터 당혹스러운 질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약에 장앵커의 개인적인 그 배우자를 생각한다면, 네.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뭐랄까요, 소문이 많은 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배우자로서 가장 한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한다 하는데요. 그럼요. 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면에서 환영을 못 받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배우자로서 굉장히 환영을 못 받는다는 것은 남이 그 잘 되는 꼴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랭킹 뉴스에서도 오바마 케어 문제를 아주 망가진 법이다. 신랄하게 아주 비판했죠. 세게 해주는데요. 지금 그 트럼프가 역시 지금 인사들을 속속 채워지는 과정에서 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1등 공신 오치였던 본인의 당선 때 일했던 제임스 코미를 지금 탄핵과 결문돼서 해임된 건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건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렇게 해서 역전의 기회를 전화위복의 삶을 봤다 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특별검사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검사에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사항, 제임스 코미니 얘기하는 사항으로 해서 특별검사에서 사실상 중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네. 트럼프 탄핵이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게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는 제임스 코미보다는 특별검사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특별검사 면면을 봤더니 너무 오바마 대통령 측면에 이렇게 측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검사를 지금 해임건이 나오거든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일파만파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각종 인사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닛 옐런. 지금 이 시간에도 FOMC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는 근본적인 기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시청자 여러분 국익 중시, 보호주의 이렇게 되죠. 보호주는 대외적인 측면에서 대정치에서 국익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달러를 많이 버는 거거든요. 네. 기업들이 달러를 가져와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보면 대외적인 측면에서 국익이라는 건 달러 확보인데요. 그러려면 일단은 달러를 버는 것보다는 지금 확대되고 있는 무역 적자부터 축소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TPP 탈퇴, 나프타 협상, 재협상, 한미 재협상 문제, 한미 정상회담에 가장 가져가 될 것으로 봅니다는 그런 문제에 되면 궁극적으로 보면 달러를 버려야겠다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 측면인데요. 사실은 미국의 페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제 갈 길이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제 갈 길이 가다 보니까 결국 출구 전략은 달러 강세 문제와 결부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달러 강세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적자가 확대되는 꼴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근본적 문제에서부터 트럼프와 앨런 같이 갈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올해 6월달 회의 정도를 끝나서 사실 트럼프의 페드의 공석 중 인사를 속속 지금 이제 임명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월가에서는 아무래도 페드의 멤버들이 어떤 쪽으로 이렇게 채워질 것인가 하는 것이 향후의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또 앨런과 트럼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페드가 트럼프 정부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이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보다도 오히려 미국 학계라든가 네. 월가에서는 더 관심이다. 뭐든지 사람이 모든 걸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는 페드 내에서 본격적으로 친트럼프 인사들이 채워지면 어떤 쪽으로 통화 정책의 방향이 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이 이번 회의 결과보다도
사실상 더 주목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랭킹 뉴스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는 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는 보유자산 매각 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요. 금리 인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장앵커랑 같이 연애할 때 지금은 손 잡는 것 위 단계로 가는데 손 잡는 단계로 하면 시청자 여러분도 손 잡는 위의 단계로까지 갔는데 손 잡는 것을 하면 별로 흥미를 못 느끼죠? 제가 좀 많이 완화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랭킹 뉴스에서 CNBC인가요? 네. 보유자산 매각에 CNBC 였죠. 주목하고 있다. 금리 네. 인상보다는 보유자산 매각에 주목하고 이게 랭킹 뉴스 1위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지금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또 전략가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바로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줄 때죠. 근데 이런 전략에 또 옐런 의장과 또 미 연준은 어떻게 통화 정책을 운영해 왔는지 이 부분 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전해 주시면은 어떤 내용을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연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경제TV 방송하시면서 가장 많이 접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제닛 옐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럼요. 네. 아마 매일 방송하면서 제닛 옐런을 언급하지 않을 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네. 증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닛 옐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네네. 글쎄요. 굉장히 뭐 중요한 순간은 약간 비둘기적인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그래서, 같아요. 네. 경제 전문가답게 비둘기적인 이런 속성인데요. 제가 사실상 비교적 제닛 옐런은 굉장히 냉철한 분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트럼프가 밀고 당기게 되면 대부분 다 사실상 사람들은 제가 굳이 여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트럼프의 저 협상의 전략가대로 이렇게 한다면 저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트럼프가 지금까지 성공했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뭐냐 이 제닛 앨런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조지 에거로프 같은 게임 시어리 하는 아주 대가거든요. 네. 공생적 게임 시어리 아주 대가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모든 사안에 대해서 특히 남이 밀고 당기기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갈 길을 해는 냉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취임 올해 1월 20일입니다는 밀고 당기기 과정에서 자기 사람으로 많이 흡수시키려는 트럼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놓고 본다면 사실 제 갈 길을 가는 입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좀 잠시 말씀드리면 1월 20일 이후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첫 FOMC 회의가 3월 달에 있었죠. 그렇죠. 근데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허니문 기간에는 네.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거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정부 출범할 때 경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또 트럼프는 뭐냐 재정적인 측면에서 뭐냐면 뉴딜 정책인가 텍스컷 정책에서 소위 트럼피노미에서 경기를 연내 4%까지 자기가 임기 중에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면 사실 통화정책 측면에서 완화정 측면에서 같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비둘기적인 성향 네. 맞춰줘야 되는데요. 딱 취임하자마자 2개월 만에 사실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노믹스에서는 앨런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노믹스가 지금 트럼프의 탄핵설 문제로 해서 의회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의회에서 굉장히 실랑이를 벌이고 앞으로 이렇게 탄핵설의 한편으로 이렇게 특별검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굉장히 난항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축소된 모습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비관론도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떠냐 하면 통화정책 측면에서 자 재정 사이드에서 트럼프가 당초보다는 굉장히 흔들리니까 네. 앨런이 협조가 돼서 자 지금까지 금리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갔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FOMC 회의에서는 아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회의 결과를 상당히 주목해서 볼 겁니다. 또 페드 인사도 어떻게 갈 것이냐. 협조를 한다면 사실 페드에서 트럼프적인 속성에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앨런의 입장을 굉장히 존중할 거고 이번 회의 결과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일 싫은데 앨런이 제일 싫은데 금리 완화 정책이 제일 싫은데 만약에 제 갈 길이 간다면 사실 앞으로 뭐냐 앨런과 트럼프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네. 공석적인 이사들을 전부 강도 있게 트럼프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워줄 것이다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미 회의 결과가 나왔고 아까 랭킹 뉴스 1등으로 나왔습니다는 결국 뭐냐? 출구 전략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양적 완화 정책 중단, 네. 그다음에 금리 인상. 해서 마지막으로 보유자산 매각 가장 강도 있는 대책을 지금 추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앨런이 제 갈 길을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회의가 끝나면
페드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모습을 취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월가라든가 미 학계에서 FOMC 회의 결과보다 더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초를 또 살펴본다면은 공화당이 득세한 미국 의회가 또 미 연준을 통제할 목적으로 감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또 발의해서 또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보다 자세히 전해주시면은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뭐 대통령까지 탄핵하는 이제 헌재에서 결정합니다는 네.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런 누구십니까? 대통령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국민이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 아주 민주주의에서 가장 하고 스웨덴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국민인데요. 저도 국민입니다. 근데 막상 지금의 권력 구조를 이렇게 볼 때는 누굴까 할 때는 네.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힘을 갖는 상태거든요. 사실상은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도 이제 지금 보면 국회 개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 국회의원 300명을 100명으로 축소시키자 하는 것이 부정적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미국도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의회 권한이 비교적 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피해가는 부분,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피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눈을 곱씹게 보죠.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페드가 여러 가지 권력기관을 보다는 정부기관 중에서는 가장 피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득세한 상태에서 저 피해가는 페드를 어떻게 보면 저 자기 권한 소위에 이렇게 하려는, 그래서 견제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올해 트럼프 정부 출범을 맞춰서 2017년 페드의 투명성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이 FRTA 2017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법인데 시청자 여러분 잘 모실 겁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의회를 통제하는, 공화당이 페드를 통제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내용이지만 시간 관계상 한국은행에서도 이 문제가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은 부분감사체에서 전면감사체제로 간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전면감사는 무서운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다음에 감사 시기도 사후적 감사에서 사전적 감사다. 이 내용의 한마디 특성을 보면 그동안은 중앙은행을 내버려 뒀는데요. 독립성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부분감사와 전면감사에서 그다음에 감사 시기는 사후적 감사, 사전 감사를 간다 하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을 의회 내,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 정부 내에 휘둘리겠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중앙은행에 해당되는 페드의 독립성 훼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독립성 훼손 문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독립성 문제가 지금 학계 내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과제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그 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패널 토론으로 이렇게 가면 항상 뭐냐, FRTA 2017 미국입니다. 네. 이걸 한국으로 빗대겠습니다. BOK 이건 Bank of Korea죠. 네. 이게 Transfer Act of 2027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렇지 않느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한국은행의 이주일 총재를 비롯해서 사실상 친 문재인 인사로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제도 이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다음에 이주일 총재께서 만났습니다는 사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보조를 같이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나쁘다 좋다가 관계없이 사실상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어느 정도 협조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이주열 총재를 비롯해서 한국은행의 금통위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인사가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내부에서. 네. 그래서 일단은 의회 차원에서 먼저 트럼프의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페드 감사하는 문제, 페드 감사하는 문제가 FRTA 2017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 이것이 미국 내에서도 학계에서 상당히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서 중심이 되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일부 학자들은 얘기하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뭐 인사 담당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또 미 연준의 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또 새로 임명될 사람이 굉장히 또 월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랜달 콜스 어떤 인물인가요? 제가 이제 대학 교수님이랑 같이 이게 사실 국제 문제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그 토론에 가서 했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되면 어떤 그 교수님이 이 페드의 부의장이 한 사람으로 이제 알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도 한 사람으로 알고 있으신 분이 많습니다. 네. 랜달
스탠리 피셔 이분이 이제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는 그 교수님께서도 페드의 부회장이 두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우리 한국경제TV도 교수님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0년 더드 프랭크팝 네. 단일금융법에서 미국이 역시 금융위기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뭐냐 하면 규제가 중요하다, 감독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부회장 체제를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행정을 총괄하는 지금의 스탠리 피셔 네. 이게 이제 과거에는 감독 담당까지 다 했습니다는 2010년 더드 프랑크법에서는 위기 방지 차원에서 규제 담당 그다음에 감독 담당의 부의장 한 사람 더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직제가 페드 의장, 그다음에 행정 담당 부의장, 그다음에 감독 담당 부의장 이렇게 해서 이원 체제를 가고 있습니다. 1.2 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행정 담당은 아시겠습니다는 네. 앨런 의장의 스승인 스탠리 피셔가 맡고 있죠. 그래서 비교적 뭐 앨런과 손발을 잘 맞추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뭐냐? 사실 그 감독 담당 부의장은 페드의 인사 중에 한 사람이 담당했는데요. 그 사람이 올해 그 4월 달에 그만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구를 임명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부회장에 대비해서는 감독 담당, 규제 담당을 뭐냐? 사실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정부의 통화 정책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시키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감독 담당 내지는 일부 매스컴에서는 규제 담당으로 나옵니다. 정확한 원칙은 감독 담당 부의장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갈 때 제가 한국은행 1988년 행번인데요. 네. 그때 뭐냐 한국은행이 감독과 집행계를 같이 있다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원조 그분이 은행 감독원장이고 박성상 총재가 하는 총재였었는데요. 지금 그게 이제 감독원, 은행 감독, 금감원으로 이렇게 뛰쳐나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집행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된 체제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랜달 켈스를 임명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유력한 것 같습니다. 랜달 네. 켈스 같은 사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시 행정부 시절에 부시는 조지 부시입니다. 공화당입니다. 같은 공화당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절에 차관본데요. 이 사람의 행적이 굉장히 기이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트럼프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굉장히 정숙하시고 굉장히 아주 모범적인 스탠디에 해당되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와 비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앨런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과 비슷하게 굉장히 정숙하고 정통학자고 정통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이런 시각에서 랜달 켈스 같은 이 사람이 트럼프 관련된 사람이 페드 내에 임명될 때는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이 노출되지 않겠냐 해서 네.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은 지금 랜달 컬스가 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임명이 되게 될 경우 이제 제니 옐런과 또 스탠리 피셔와 또 이렇게 그쪽 둘 입장에서 이제 주도가 계속되어 왔던 통화 정책과 굉장히 또 충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충돌할 수 싶은데요. 있죠. 네. 왜냐하면 확실히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많은 얘기 구별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중요한 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손발을 잘 맞춰가고 있는 사실 앨런 의장과 스탠리 피셔 행정담당 부의장은 대체로는 통화 정책이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이다. 경제 지표 의존은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겠다. 통화 정책 기조를 가져가겠다 하는 것이 이게 디스크레셔너리 즉 제한적 재량 정책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준칙에 의해서 하지 않고 사실상 지금은 경제 지표가 침체를 보인다 하면 사실 금융을 완화 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기준이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경기가 좀 과열이다 하면 어떻습니까? 데이터 디펜스 경기에 과열이다 하면 지금 뭐냐 긴축으로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유연하게 가져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유연하게. 네. 이걸 뭐냐 사실상 제한적 통화 정책이다 해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층인데요. 근데 이 랜달 켈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안 된다. 준칙을 정해야 된다. 시장에 네. 이상하는 시각으로 준칙을 정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룰에 의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마이탈리스트 그래서 제한적 통화 정책을 굳이 구별한다면 사실상 뭐냐 케인즈적인 통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준칙에 의한 정책은 유명한 마이터리 룰 통화 정책 준칙이라는 게 있다. 밀턴 프리드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통화 정책 주율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적정 금리가 3%인데요. 적정 금리가 3%인데요. 지금 금리가 3% 미치다. 하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는 네. 뭐냐? 지금 실제 금리가 적정 금리가 낮으면 당연히 페드 멤버들의 관계없이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적정 금리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갔다.
올라갔다 하면 금리를 놔야 된다는 시장의 예상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페드의 FOMC 멤버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시장에서 무슨 6월 회의 때 페드가 금리를 결정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페드의 금리 결정권에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지금 한국경제 TV에서도 6월 회의에 페드 멤버들이 금리를 결정할 것이냐 많은 사람이 시간을 투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무소불위의 힘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이 랜덤 켈스다. 굉장히 네. 대비했죠? 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뭐냐면 은행주 관련해서 주식과 관련해서 도드 프랭크법 수정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도드 프랭크법은 앨런과 전임 원행키 의장이 그다음에 스탠리 피셔 이런 사람들이 또 볼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장 역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요. 사실상 뭐냐 트럼프 대통령 정부 입장에서는 역작에 대한 오바마 케어 지우자. 네. 도드 프랭크법 지우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랜덜 켈스 같은 규제 담당 감독 담당 부의장은 이 도드 프랭크법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대폭적인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특히 앨런의 그 대형은행 해체하면 공화당은요 대마불사라는 시각을 주장하는 시각이거든요. 그 대형은행에서 왜 은행주들이 트럼프 정부에 가느냐 하면 다 금리 인상에서 예대 마진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앨런이 대형은행 해체에 대해서 자 트럼프 정부는 무슨 놈의 대형은행의 해체냐 대형은행의 대마불사를 주장하니까 은행주들이 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각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앨런의 대형은행 해체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큰 정책에서 통화정책 준칙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오바마 정부의 가장 역작이고 지금 의장인 앨런 의장과 스탠리 피셔의 부의장의 가장 역작에 해당되는 도드 프랭크법, 특히 앨런이 대형은행에 대해서 해체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냐 이분이 운명될 때는 상당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또 미 연준 의사들은 누가 이 공석을 채우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페드 멤버 중에서 지금 7분이 있는데요. 공석이 3명이시죠. 네. 아직도 이제 공석을 사실은 4월 달 정도엔 다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트럼프가 페드 인사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겠죠? 네. 본인 자신의 어떤 탄핵설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도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사가 속성 느려지는 이런 문제인데요. 원래는 인사를 하면 행정부 강요부터 채워져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냐? 트럼프는 통화정책의 수장이 아니거든요. 재정정책의 수장이거든요. 그래서 재정과 관련된 있는 사람을 먼저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관료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 중앙은행 관련해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인사들은 친 트럼프 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렇게 인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 부분 지연됐지만 지연되는 과정에서 페드의 멤버 중 7명 중에 3명이 공석이니까 공석이 많았었죠. 그럼요. 그중에 이제 규제 담당 랜달 켈스가 하나 가져가면 2석이 남죠. 그렇죠. 2석이 남는 상태에서 지금 어떤 사람의 성향으로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자 트럼프 노믹스가 흔들린다면 지금 앨런 입장에선 출구 전략을 제대로 가져간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중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되는 것이 그중에 한 사람이 굴프렌드 카네기 멜론대 교수거든요. 네. 이분은 비교적 사실 어떤 언론에서는 매파적 속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 순환직의 지역 연준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비둘기파 임원으로 순환직에선 임명됐죠.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임명하는 이러한 그 공석 중인 3사람 중에 규제 담당 빼고 2사람 중에 이 사람은 비둘기파적으로 이렇게 속성이 된다면 자 우리가 블룸버그 정책 변수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 플러스 2 쪽으로 가면 높으면 매파고 네. 마이너스 2 쪽으로 가면 비둘기파적인 속성인데요. 올해에도 시청자 여러분 인상과 달리 많은 사람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달리 비둘기파적인 속성으로 FOMC 멤버들이 많이 채워진 상태거든요. 지역의 순환직에서. 근데 이번에 트럼프 인사에서 카네기 멜론대의 굴프렌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부에서는 내파적인 속성입니다는 실제로 학계라든가 이런 비둘기파 속성으로 이렇게 채워진다고 보면 사실 FOMC 멤버 중에서는 금융 완화라든가 이런 측면은 좀 앨런 입장과 반대적으로 굉장히 완화적으로 좀 억제시키는 식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트럼프 정부와 또 미 연준 간의 갈등이 이제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또 결국엔 제니 옐런 의장이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죠. 내년 2월 말에는 결국엔 교체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 그 밀고 당기기 네. 아까 이제 밀당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는 요새 그 장인권께서 뭐 연애를 많이 하시는지 밀당 얘기를 좀 하시는데요. 이게 협상의 전략이거든요. 협상의 소의 전략인데요. 우리가 보면 트럼프는 밀당이 아주 굉장히 그 이렇게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선거 기간에서는 사실 그 트럼프 교체 공언했고요.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이 교체 얘기가 부정적 시각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이렇게 다시 끌고 가겠다 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어떠냐 하면 지금 남의 꼴을 못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제임스 네. 코미의 그 전철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말이 제네 옐런의 임명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번 FOMC 멤버의 마지막으로 옐런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금리 인상도 가져가고 자산 규모에 대해서 윤곽을 확장시키겠다 하는 얘기 나오는 것은 네. 새로운 멤버들이 임명되면 이제는 갈등이 심화되는 상태에서 앨런의 의사라든가 소신이 이렇게 투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거든요. 지금 차원에서는 대체로 교체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올해 밀켄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존 테일러 교수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발현되고 또 올해는 사실 한국경제TV에서도 이 존 테일러 교수를 이렇게 GFC에서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서 모시려고 했거든요. 올해는 네. 뭐 베리 아이켄 그린 교수를 모신 게 상당히 잘 됐습니다. 하이퍼 언서티에서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하이퍼 언서티가 되고 뒤늦게 이렇게 국제 포럼을 합니다는 한국경제TV에서 가장 하이퍼 언서티티 초현실, 초불확실성을 얘기했던 사람을 가장 먼저 모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두드러나가는 한국경제TV의 모습이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존 테일러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 학계 내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거든요. 대체로면 일부에서는 내정된 게 아니냐 해서 교체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정부와 또 미 연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증시 불안 요인으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페드 리스크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페드 리스크는 페드의 통화 정책에서 여러 가지 페드 내부 인사의 갈등과 그다음에 작년에 많이 됐습니다는 나토 네. 페드 멤버들이 금리를 올린다 하고 금리를 안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페드 멤버 리스크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하반기에는 올해 그 6월 달이 이번 회의가 하반기 통화정책의 가이드라인을 하는 로드맵 회의입니다는 그래서 금리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자산 매각의 부분에서 사실 시기가 결정되지 않겠냐. 규모가 결정되지 않겠냐. 이런 쪽에 하반기 통화정책의 로드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하나 보실 것은 증시에서 굳이 내가 호재다 악재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거가 하반기에는 앨런 의장과 이렇게 랜덤 캐스를 비롯해서 나머지 페드 멤버들도 평멤버들도 네. 사실 친트럼프적 인상과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 시절에 임명됐던 FOMC 멤버들 그리고 여기에 받쳐서 지역 연준 의장들도 같이 해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노출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을 좀 상당히 주목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페드의 그 불협화음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그 불협화음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다른 국가의 그 테이퍼링이라든가 네. 이런 측면, 소위 이런 측면이 좀 완화적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속도에게 출구 전략을 가지 못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랭킹 뉴스에서도 영국의 지금 테레사 마이가 조기 퇴진 문제가 나와서 그렇죠. 사실상 이것을 완충시키기 위해서 완화 부분 마다하지만 오랜만에 또다시 양적화 정책을 다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새로운 뉴스 그거 못 보셨죠? 네. 새로운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세계 중앙은행局입장에서 사실 거기에 불협화음이 된다면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계획대로 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 달러 인덱스도 사실 96 레벨대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런 측면이 다 연관돼서 그렇다. 월가에서는 사실 FOMC 결과보다도 요 내용 인선이 결과 후에 회의 끝나고 나니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네.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또 저희도 계속해서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